너 같은 거지녀는 길바닥에서 아무나 데려오면 돼. 이 아파트나 받고 당장 꺼져.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던진 등기 서류 한 장. 까진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데도 아픈 줄도 몰랐어요. 친정 엄마 폐물까지 다 팔아서 살려놓은 그 회사가 글쎄 대박이 나자마자 저한테 돌아온 게 이혼 도장이었습니다. 그날에 일어났던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시댁 대문 앞에 쪼그려 앉은 채로 저는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서류 봉투가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는지 귀가 멍멍할 정도였죠. 저 서지유가 이 집에 들어온 지 꼭 7년이 되던 날 시어머니 윤말숙은 저를 짐승처럼 내쫓았습니다. 손목에는 시어머니가 움켜잡았던 자국이 시퍼렇게 남아 있었어요. 거기서 뭐해? 안 꺼지고. 대문 안쪽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날아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의 서류를 꺼내 들여다봤죠. 재산분할 합의서, 그리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등기 서류였습니다. 불과 1시간 전 저는 시어머니의 부름을 받고 불이 나게 시댁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화장대 앞에 앉아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거울 너머로 저를 흘겨봤죠. 저는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왔어. 거기 앉아. 시어머니가 화장대 위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집어들더니 제 발치에 휙 던졌습니다. 종이 묶음이 방바닥에 미끄러지며 제 무릎을 툭 쳤죠. 뭐예요 이게? 펴봐. 글자는 읽을 줄 알지. 저는 무릎을 꿇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첫 장에 큼지막하게 찍힌 협의이혼 4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이고 뭐고. 우리 도연이 이제 청년 재벌 소리 듣는 거 모르나.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화장대를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 같은 거지꼴 며느리 데리고 살 급이 아니야, 이제. 도장 찍고 나가.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서류를 쥔 손에 식은땀이 배어 종이가 축축해질 정도였죠. 어머니, 제가 7년을 어떻게 살았는데요. 도연 씨 사업 망할 뻔했을 때 친정 엄마 폐물까지 다 팔아서. 그래서 뭐. 그거 갚으라고 강남 아파트 한 채 주는 거잖아. 시어머니가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었습니다. 입꼬리가 한쪽만 비스듬히 올라가는 그 표정이 어찌나 차갑던지 등골이 다 서늘했어요. 가난한 년이 강남 아파트 받고 가는 거면 횡재한 거지. 어디서 눈물을 짜. 어머니, 도연 씨는요? 도연 씨도 이거 알고 있어요. 알다마다. 우리 모자가 같이 결정한 거야.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 한복판에 쇠뭉치가 떨어진 것 같았죠. 도연이가 제 남편 강도연이가 알고 있다는 그 한마디에 7년의 시간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한 번만 도연 씨랑 얘기하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얘기는 무슨. 도장이나 찍어.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얇은 블라우스 너머로 시어머니의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죠. 너 같은 년은 길거리에 널렸어. 알아? 우리 도연이 옆에 줄 선 처녀가 한둘인 줄 아냐고. 어머니 아파요. 어머니. 아프긴 뭐가 아파. 7년 동안 잘 처먹고 잘 살았으면서. 시어머니가 저를 끌고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놓인 청자 도자기, 제가 시집을 때 친정에서 보내준 그 도자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그 옆을 지나가며 발로 도자기 받침대를 툭 걷어찼습니다. 도자기가 흔들흔들하다가 다시 자리를 잡았죠.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잘못은 무슨. 그냥 네가 이제 안 어울려서 그래.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초여름의 뜨거운 바람이 거실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어요. 이거 받고 꺼져. 아파트 등기까지 다 넘겨주는 시어머니가 세상 어디 있어. 고마운 줄 알아.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 매달려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죠. 어머니, 제발이요. 7년이에요. 7년. 이 손 안 놔. 시어머니가 저를 발로 밀쳐냈습니다. 저는 현관 밖으로 굴러떨어지듯 밀려 나왔어요.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쓸리며 살같이 까졌습니다. 한 번만 더 이 집 앞에 얼씬거리면 경찰 부른다. 알았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가 다시 파랗게 보였다가 머릿속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7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어요. 가난한 친정 형편 때문에 패백 음식도 변변히 못했던 저에게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거지 같은 게 들어왔다며 입을 비죽거렸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저 묵묵히 시댁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시아버지 제삿날이면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전을 부쳤고 시어머니가 친구분들 부르는 날이면 종일 부엌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3년 전 도연 씨의 동남아 유통사업이 부도 직전까지 갔던 그 겨울이 생각났습니다. 시댁에 빨간 딱지가 붙기 직전이었죠. 저는 그날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금가락지와 옥비녀를 들고 전당포 문턱을 넘었습니다. 가락지를 빼면서 손가락이 어찌나 시리던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도연 씨가 술에 취해 거실 바닥에 누워 사업 못하겠다고 울던 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도연 씨의 손을 잡고 말했죠. 도연아, 내가 같이 가줄게. 동남아 가서 같이 부딪혀보자. 그렇게 저는 도연 씨 대신 동남아 현지를 7번이나 왕복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를 지를 때도 저는 고개를 숙이고 또 숙였어요. 입술을 깨물어가며 거래처 부인들과 친분을 쌓았고 명절마다 직접 만든 한국 음식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자 도연 씨의 회사는 동남아 신흥시장에서 독점 유통권을 따냈죠. 매출이 수백억으로 뛰어올랐고 도연 씨는 청년 재벌이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게 우리 둘이 함께 일군 결과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시댁 대문 밖 시멘트 바닥에 까진 무릎을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헌신짝이 따로 없었죠. 저는 천천히 일어서서 옷에 묻은 먼지를 털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비치고 있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곧장 도연 씨 회사로 향했습니다. 1시간 만에 도착한 강남 한복판의 빌딩. 도연 씨가 작년에 새로 차린 본사였죠. 저는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안내데스크 직원이 저를 막아섰어요. 사모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도연 씨 만나러 왔는데요. 대표님 지시사항입니다. 사모님 출입을 막으라고 하셨어요. 직원이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직원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죠. 제가 누군지 알면서 출입을 막아요.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도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고 끊기더니 곧 차단된 번호라는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한 번 더 걸어봤지만 똑같았습니다. 3번째 시도에서 저는
휴대전화를 든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죠. 비켜요. 비키라고요. 저는 안내데스크 직원을 밀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12층 대표실 앞까지 단숨에 올라갔죠. 대표실 문 앞에는 비서가 2명이나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요? 왜 안 돼요? 내 남편 만나러 왔다는데. 대표님 지시입니다. 비서가 저를 막아서며 양팔을 벌렸습니다. 저는 대표실 문을 향해 소리쳤죠. 도연아, 강도연,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나와. 나와서 얘기 좀 해. 대표실 안쪽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에 손을 대봤어요. 문 너머로 도연 씨의 인기척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도연아, 한 번만 얼굴 보고 얘기하자. 응. 저는 문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비서들이 양쪽에서 저를 부축하듯 잡아 끌었습니다. 사모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모시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비서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스스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죠. 1층 로비에 내려서 회전문을 밀고 나오는데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빌딩 앞 화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알고 있었다는 시어머니의 말, 출입을 막으라는 도연 씨의 지시, 이 모든 게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그림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7년이었습니다. 제 청춘을 통째로 갈아 넣은 그 7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휴지 조각이 됐죠. 저는 흙바닥에 떨어진 강남 아파트 등기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 저를 사겠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차가운 게 솟아올랐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서늘한 감각이었죠. 저는 서류를 천천히 접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무릎에 묻은 피를 손바닥으로 쓱 닦아내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도연 씨와 시어머니가 던져준 이 종이장, 받아가긴 받아가야겠더군요. 그리고 그 2사람이 던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이 자리를 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빌딩을 등지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남의 뜨거운 햇볕이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지만 이상하게도 추웠어요. 대문 밖으로 쫓겨난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비즈니스 호텔 방 안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제까진 무릎이 부어올라 욱신거렸지만 통증보다 머릿속이 더 시끄러웠죠. 저는 침대에 걸터앉아 한참 동안 천장만 올려다봤습니다. 어젯밤 대표실 문 앞에서 들었던 도연 씨의 그 숨죽인 기척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일을 잘한다는 흥신소 3군데의 이름을 차례로 적었죠. 그중 한 군데를 골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의뢰받는 곳 맞죠? 네, 말씀하세요. 사람 둘을 좀 따라다녀 주셔야겠어요. 한 명은 최근 3개월치 행적 전부, 다른 한 명은 지금부터 일주일치 동선이요.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잠시 침묵하더니 헛기침을 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사모님. 얼마든 좋아요. 오늘 안으로 계약금 보내드릴 테니까 바로 시작해 주세요. 저는 그날 오후 흥신소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빌딩 3층, 간판도 없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갔죠. 저는 의자에 앉으며 가방에서 도연 씨와 시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이 2사람이에요. 한 명은 제 남편이고 한 명은 시어머니예요.
남편분 행적을 알고 싶으시다는 거죠.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알아야 해요. 사진, 영상 다 필요해요. 남자가 사진을 들어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통 이런 의뢰는 4일에서 5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사모님은 3개월치를 다 원하신다고 하니까 사람을 더 붙여서 일주일 안에 끝내드리죠. 좋아요. 가격은 알아서 부르시고 오늘 절반 보낼게요. 저는 흥신소를 나와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침대 위에 던지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울 속의 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더군요. 저는 찬물에 얼굴을 한참 담갔다가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게 6일이 지났습니다. 7째 되는 날 아침, 흥신소 남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자료 정리 끝났습니다. 직접 와서 받아가실래요? 아니면 보내드릴까요? 제가 갈게요. 1시간 안에 도착해요.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곧장 흥신소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갈색 봉투 3개와 USB 2개가 놓여 있었어요. 남자가 봉투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보세요. 각오하고 왔어요. 보여주세요. 남자가 첫 번째 봉투를 열어 사진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첫 장부터 강남의 한 특급 호텔 로비에서 도연 씨가 어떤 젊은 여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다음 장은 호텔 라운지, 그 다음은 백화점 명품관, 또 다음은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오유라라는 여자입니다. 풍성건설 회장 막내딸이고 SNS에서 방송하는 걸로 꽤 유명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오유라라는 여자는 입가에 미소를 매단 채 도연 씨의 팔짱을 끼고 있었죠. 어느 사진에서는 도연 씨가 빨간 스포츠카의 운전석 문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조수석에 오유라가 앉아 손가락 2개를 들어 카메라를 향해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차는요, 한정판으로 들여온 거예요. 리스인데 명의가 도연 씨 회사 법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남자가 2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의 사진이었죠. 시어머니가 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어떤 중년 여자와 나란히 걸으며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이 옆에 있는 여자분이 오유라 모친입니다. 사모님 시어머님이 이 부인을 따라다니면서 명품을 사다 바치셨어요. 가방, 시계, 보석 한 번 만날 때마다 수천만 원어치씩이요.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사진을 넘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유라 모친 앞에서 2 손을 모으고 허리를 90도로 굽히는 사진이 한 장 보였죠.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자세였습니다. 영상도 있어요. USB에 다 들어있고요. 남자가 노트북에 USB를 꽂아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어느 한정식 집의 룸 안에서 시어머니가 오유라 모친에게 직접 술을 따라 주며 말하는 장면이 흘러나왔어요. 사돈 어른, 제가 우리 도연이 결혼식 날짜만 잡히면 사돈 어른 댁 며느리 자리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오유라 모친이 손을 살랑살랑 흔들며 웃었습니다. 아유, 사부인도 참. 우리 유라 아직 결정 안 했다니까요. 결정이 무슨 결정이에요. 우리 도연이가 어디가 어때서. 회사가 곧 상장하면 진짜 재벌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간사한 웃음소리가 귀에 박혀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를 그렇게 짓밟아 놓고도 다른 집 부인 앞에서는 저 모양으로 굽실거리는 사람이라는 게 새삼 믿어지지 않았죠. 사모님 괜찮으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자료 다 챙겨갈게요. 필요하시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쓰일 수 있게 정리해 드릴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혼은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자료만 주세요. 저는 봉투와 USB를 모두 가방에 챙겨 넣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가로수 잎사귀가 푸르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호텔 방에 도착해서 저는 봉투를 침대 위에 쏟았습니다. 사진이 하얀 침대 시트 위로 우수수 쏟아졌어요. 그중 한 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 씨가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오유라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아? 저도 모르게 짧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웃음이 한 번 터지자 멈추지를 않더군요.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웃음도 멈추지를 않았어요. 한참을 그러다가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3년 전 그 겨울밤이 떠올랐죠. 도연 씨가 술에 취해 거실 바닥에 누워 사업을 못하겠다고 울던 그날 밤이요. 그때 도연 씨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지우야, 나 신용불량자 될 것 같아. 사채까지 끌어다 썼는데 갚을 길이 없어. 오빠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 내 이름으로 회사 다 돌려놔야겠어. 동남아에 법인 하나 새로 차리고 거기에 판권하고 상표권 다 너 앞으로 넣어야 해. 잠깐만이야. 사정 풀리면 다시 내 이름으로 돌릴 거니까. 저는 그날 도연 씨가 시키는 대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국 본사가 동남아 현지 법인의 하청을 받아 유통하는 구조였죠. 모든 핵심 권리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세금 폭탄을 피하고 비자금을 만들기 위한 도연 씨의 잔머리였습니다. 그 사정 풀리면 다시 돌리겠다던 명예 변경. 도연 씨는 사업이 대박 나는 동안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강남 아파트를 던지며 저를 내쫓을 때도 그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 사실이 떠오르지 않았던 거죠. 저는 호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펜을 들었어요.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해둔 서류들의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 현지 법인의 정관, 독점 유통계약서 원본, 상표권 등록증, 그리고 모든 거래처 계약서의 원본까지 종이가 천천히 채워졌습니다. 이 모든 서류가 제 손에 있다는 것, 도연 씨의 한국 회사는 결국 제 명의의 법인이 던져주는 일감을 받아가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 저는 펜을 든 채로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이걸 들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 법정에서 시간을 끌고 소송으로 다투면 결국 저는 위자료 몇 푼 더 받고 끝나겠죠. 도연 씨는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 거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강남 사교계에서 콧대를 세우고 다닐 겁니다. 그건 제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수첩을 덮고 침대에 다시 앉았습니다. 거울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돌렸어요. 거울 속에는 7년 동안 시댁의 식모로 살았던 여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가는 부어 있었고 입술은 핏기가 없었죠. 저는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가락으로 머리를 차분히 정리하고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가다듬었어요. 허리를 펴고 어깨를 똑바로 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가 천천히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7년 동안 저는 두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남편 강도영과 시어머니 윤말숙이요. 그 사랑을 다 갈아 넣어 그 두 사람을 지금의 자리에 올려놨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저를 발로 차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미소라기보다는 어떤 표정에 가까웠어요. 눈은 웃지 않고 입만 움직이는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그런 얼굴이었죠. 좋아. 저는 거울 속의 저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자. 아니, 받은 거보다 더 돌려주자. 저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다시 꺼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넘겨 한 이름 앞에 손가락을 멈췄어요. 제임스 리. 동남아 현지에서 저와 사업을 함께 키워온 변호사이자 도연 씨를 진작부터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죠. 저는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니 한국 시각으로 밤 9시였어요. 현지 시각으로는 통화하기 딱 좋은 시간이었죠. 저는 침대 옆 협탁에 놓아둔 도연 씨와 오유라의 사진을 한 번 더 내려다봤습니다. 사진 속 도연 씨의 환한 얼굴이 어찌나 낯설던지 저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나 싶더군요. 저는 사진을 책상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이제 전화를 걸 시간이었습니다. 호텔 방의 불을 모두 끄고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커튼을 단단히 쳤어요. 혹시라도 누가 엿볼지 모른다는 생각에 휴대전화도 잠깐 꺼두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 비치된 유선 전화기를 들어 국제전화 버튼을 눌렀어요. 제임스 리의 사무실 직통 번호였죠. 신호가 3번 가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제임스입니다. 저예요, 지호. 지호.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제임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와 제임스는 한국말로 통화한 지 5년이 넘은 사이였죠. 제임스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동남아로 건너간 교포 변호사였어요. 제임스, 나 오늘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 길어질 거야. 시간 괜찮아. 얼마든지. 천천히 말해. 저는 호흡을 한번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가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어. 시어머니까지 가세해서 나를 내쫓았고 강남 아파트 한 채 던져주고 도장 찍으래. 수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제임스의 숨소리만 가늘게 들렸어요. 지우, 진심이야. 진심이야. 며칠 전에 시어머니 집에서 쫓겨났어. 도연 씨는 회사에 가도 안 만나줘. 제임스가 짧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평소 제임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죠. 내가 진작에 그럴 줄 알았어. 도연이 동남아 출장 올 때마다 술자리에서 어찌나 거들먹거리는지 내가 몇 번이나 입 다물라고 했는지 몰라. 너 없는 자리에서 너 욕하던 거 한두 번이 아니야. 제임스, 너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 네가 그 사람한테 정 붙이고 사는 것 같아서 못했지. 미안해, 지우. 진작 귀띔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저는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댔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임스가 제 편이라는 게 분명해졌으니까요. 제임스, 나 한 가지만 묻자. 우리가 5년 전에 만든 동남아 현지법인 말이야. 지분 100%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맞지? 맞아. 도연이는 한국 본사 대표일 뿐이고 너희 현지법인의 하청을 받아서 유통하는 구조야. 모든 상표권, 판권, 독점 계약 다 너 앞으로 되어 있어. 도연 씨가 그거 다시 자기 이름으로 돌려놓은 적 있어? 없어. 한 번도 없어. 너한테서 동의서나 위임장 받아간 적도 없잖아. 저는 책상 위에 손바닥을 짚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제임스, 도와줘. 나 이거 다 가지고 싱가포르로 나갈 거야. 어떻게 도와주면 돼? 우선 현지법인 계좌 비밀번호하고 공인인증서 다 새로 발급해줘. 도연 씨 측에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한 개도 남기지 말고 다 막아줘. 오늘 안에 해. 내일 아침이면 끝나.
그리고 도연 씨 한국 본사로 들어갈 하반기 결제 대금 있잖아. 그거 내 직권으로 지급 정지시켜줘. 현지 계좌에 현금으로 묶어두고. 알았어. 서류 만들어서 너한테 사인만 받으면 돼. 오늘 밤 안에 메일 보낼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메인 바이어들한테 도연 씨 회사가 위태롭다는 정보 흘릴 준비해둬. 아직 보내지는 말고. 신호 보내면 그때 일제히 메일 발송하는 걸로 해. 제임스가 메모하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펜이 종이를 긁는 그 소리가 어쩐지 듬직하게 느껴졌어요. 지우, 한 가지만 묻자. 너 정말 괜찮은 거지? 괜찮아. 진짜 괜찮아. 7년 동안 한 번도 안 괜찮았는데 오늘 처음 괜찮아진 것 같아. 내가 옆에 있을게. 끝까지.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어요. 무서워서 떨리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에서 체크아웃하지 않고 옷만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일부러 헝클었고 눈가에는 물을 묻혀 부은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 무릎에 까진 자국까지 그대로 둔 채로 시어머니의 본가로 향했습니다. 본가 대문 앞에 도착한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거울 어플로 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울다 지친 며느리, 갈 곳 없는 며느리의 얼굴이었죠. 저는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길게 눌렀습니다. 대문 너머에서 가정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며느리예요. 어머니 좀 뵈러 왔어요. 잠시 후 가정부가 곤란한 얼굴로 대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시어머니가 한쪽 다리를 꼬고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를 본 시어머니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더군요. 인연이 또 기어들어왔어. 어머니. 저는 현관에서 거실 한가운데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이마가 닿을 만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이 뭐? 말해봐. 시어머니가 소파에 등을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어요. 저는 무릎을 꿇은 채 얼굴을 들어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마음에 못 들었어요. 제가 부족했어요. 그래도 한 번만 도연 씨랑 살게 해주세요. 못 살아. 너랑은 못 살아. 어머니, 갈 데가 없어요. 친정도 없고 친구도 없고 저 어떡해요.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눈에 힘을 주어 눈물도 짜냈어요. 무릎이 바닥에 짓눌려 아팠지만 그 표정은 끝까지 유지했죠. 갈 데가 없으면 강남 아파트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 거지처럼 빌어먹지 말고. 어머니, 저는 도연 씨가 좋아요. 아파트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 씨가 들어오는 거였어요. 저는 어깨를 일부러 한 번 더 떨었습니다. 도연아, 한 번만. 저는 무릎으로 기어가 도연 씨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도연 씨가 인상을 찌푸리며 제 손을 떼어냈어요. 야, 안나. 도연아, 우리 7년이야. 7년. 도연 씨가 제 어깨를 발로 툭 밀쳤습니다. 저는 옆으로 쓰러졌다가 다시 무릎으로 일어났어요. 너는 진짜 수준이 안 맞아. 알았어.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마. 도연 씨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와 재산분할 합의서가 한 묶음이었어요. 도장 찍어. 여기 옆에 인주 있어.
도연아, 한 번만 더 말한다. 도장 찍어. 안 찍으면 강남 아파트도 도로 가져갈 거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서류를 펼쳐 한 장 한 장 확인하는 척했어요. 한국회사 지분 일체에 대한 권리 포기 조항이 굵은 글씨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향후 사업 수익에 대한 청구 일체를 포기한다는 문구도 보였죠. 저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이 종이는 휴지 조각이었어요. 한국 회사는 도연 씨 명의지만 그 회사가 살아 움직이는 모든 권리는 제 동남아 법인이 쥐고 있었으니까요. 도연 씨도 시어머니도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감도장에 인주를 묻혀 한 장 한 장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찍힐 때마다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점점 더 올라갔어요. 잘 찍어. 또렷하게. 네, 어머니. 이게 며느리라고 들어와서 7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짓 하네. 도연 씨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비웃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고 서류를 도연 씨 앞으로 천천히 밀었어요. 도연아,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끝났어. 도연 씨가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도연 씨 옆에 다가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아유, 도장이 곱게 찍혔네. 우리 며느리가 마지막에 일은 깔끔하게 했어. 시어머니가 호호 웃었습니다. 도연 씨도 옅게 웃었어요. 그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웃는 모습을 저는 무릎을 꿇은 채로 올려다봤습니다. 가슴속이 차갑게 가라앉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그럼 저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긴. 강남 아파트 가서 살아. 그리고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네, 어머니.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표정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하는데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한마디 더 던지더군요. 법원 출석 날짜는 변호사가 따로 연락 줄 거야. 그날 정확히 와. 안 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아. 네, 어머니. 꼭 갈게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대문을 닫고 한 발자국을 옮긴 순간 입가에 떨리던 표정이 천천히 사라졌어요. 저는 가방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제임스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장 찍음. 작전 다음 단계로. 답장은 1초 만에 왔어요. 이미 진행 중. 저는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고 큰 길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도연 씨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 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했어요. 판사 앞에서 도연 씨는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도연 씨 쪽으로 시선을 주지 않았어요. 이혼 숙려기간 1개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서면서 도연 씨가 짧게 한마디 던지더군요. 한 달 뒤에 깔끔하게 끝내자. 응, 그래.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도연 씨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도연 씨와 시어머니에게는 짧게 느껴지겠지만 저에게는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법원 정문을 빠져나오자마자 저는 곧장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운전기사가 어디로 모실까요? 하고 물었을 때 저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주소를 댔어요. 시어머니가 던져준 그 위자료 명목의 아파트, 등기 서류는 이미 제 가방 안에 들어 있었죠. 한 달 안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줄줄이 늘어섰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부동산 중개사 3명에게 차례대로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강남 재건축 아파트인데요. 매물 하나 좀 봐주세요. 네, 사모님. 어느 동 몇 호세요? 오늘 오후에 키 들고 직접 갈게요. 시세보다 깎아서 빨리 팔고 싶어요.
사장님 쪽에서 현금 들고 있는 투자법인 같은데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투자법인이요. 가능하죠. 가격만 맞으면 일주일 안에 잔금까지 칠 거예요. 좋아요. 사장님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요. 저는 그날 오후 부동산 사무실 3군데를 모두 돌았습니다. 3명의 사장 중 2번째로 만난 분이 가장 현실적이고 빨라 보였어요. 시세보다 1억 5천만 원을 낮춰 부르니 사장이 눈을 동그랗게 떴죠. 사모님, 진짜로 그 가격에 내놓으시는 거예요. 네. 빨리 끝내고 싶어요. 1달 안에 잔금까지요. 다운 계약 같은 거 안 해요. 정상가로 신고하고 깔끔하게 갈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안에 매수자 붙여드릴게요. 마침 현금 들고 매물 찾는 법인이 있거든요. 3일이 지나자 매수자가 정해졌습니다. 강남 일대에서 재건축 아파트만 골라 사들이는 전문 투자법인이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자리에서 법인 측 대리인이 저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런 좋은 매물 또 있으면 꼭 저희한테 먼저 주세요. 기억해 둘게요. 잔금일은 정확히 지켜주세요. 걱정 마세요. 일주일 안에 일시불로 다 정리해 드립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오며 휴대전화로 시간을 확인했어요. 이혼 숙려 기간이 시작된 지 4일째 되는 날이었죠. 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연 씨와 시어머니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흥신소 직원을 통해 매일 보고받고 있었어요. 숙려기간 6일째 되던 날 저녁 직원에게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어 왔습니다. 도연 씨가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 앞에서 양복 차림으로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옆에는 오유라가 흰색 드레스를 들고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죠. 여보세요, 사장님. 이거 뭐예요? 약혼식 준비하는 거예요, 사모님. 1달 뒤에 그 호텔 대연회장 전체를 빌렸더라고요. 견적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5억이요. 어디서 그런 돈을 빼서 쓴대요. 회사 법인 카드로 다 결제하고 있어요. 호텔 예약금, 드레스 대여, 보석 대여, 다 회사 돈입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이혼이 끝나기도 전에 약혼식을 준비하다니 도연 씨는 1달이 너무 길게 느껴졌던 모양이었습니다.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쓰는 그 행위 하나하나가 나중에 저에게 든든한 무기가 될 거였죠. 시어머니의 동선도 매일 보고받았어요. 강남 청담동의 한 한정식 집에서 일주일에 3번씩 사교 모임을 열고 있었습니다. 한 끼에 10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에 와인까지 줄줄이 시켜가며 강남 사모님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는 중이었죠. 우리 도연이가 곧 풍성건설 회장 사돈이 되어 사돈 어른께서 우리 도연이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잖아요. 흥신소 직원이 보내준 녹음 파일 속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녹음을 끝까지 듣고 파일을 따로 저장해 두었어요. 혹시 모를 쓰임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숙려기간 10일째 되던 날 아파트 잔금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한국 통장에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의 정상적인 해외 이주 자금으로 신고를 마치고 싱가포르에 새로 설립한 단독명의 법인 계좌로 송금했어요. 세금도 빠짐없이 다 냈고 신고 서류도 한 장 한 장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나중에 누가 트집을 잡아도 한 군데도 흠잡을 데 없게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했죠. 같은 날 저녁 제임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우, 이쪽 준비도 거의 다 끝났어. 메인 바이어 5군데 모두 미팅 잡았어. 신호만 보내면 일제히 계약 해지 통보 들어가. 바이어들은 뭐래? 솔직히 다들 도연이를 못 믿어했어.
너랑 같이 일할 때는 모든 게 깔끔했는데 도연이가 끼면 늘 약속이 어긋났거든. 너만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제임스, 한 가지 더 부탁할 게 있어. 말해. 도연 씨가 그동안 회사 공금을 어떻게 썼는지, 세금 신고 어떻게 했는지 자료 좀 정리해 줄 수 있어. 익명으로 국세청에 보낼 거야. 이미 작업해 두고 있어. 한국에서 금융 쪽 변호사 한 명 연결해 줄게. 그쪽이 알아서 정리해서 검찰이랑 국세청에 동시에 넣어 줄 거야. 고마워, 제임스. 고맙긴. 너한테 늘 빚지고 있었던 거 갚는 거지. 저는 그 다음 주에 한국 법무법인의 금융 전문 변호사를 만났어요.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사모님, 자료가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이대로 넣어도 충분합니다. 익명투서라도 검찰 쪽에서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거예요. 언제쯤 들어갈까요? 숙려기간 끝나는 날 사모님이 법원 나오시는 시간에 맞춰서 동시에 넣어드리겠습니다. 국세청, 검찰, 양쪽 모두요. 좋아요.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3주가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곤한 줄도 몰랐어요. 숙려기간 25일째 되던 날 저는 싱가포르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는 날 오후 4시 30분 출발 편이었어요. 편도였습니다. 비행기 표를 결제하고 영수증을 출력한 그날 밤 저는 호텔방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강남 아파트는 합법적으로 매각해서 현금화 완료. 그 자금은 해외 이주 신고를 마치고 싱가포르 법인 계좌로 송금 완료. 동남아 현지 법인의 모든 계좌 비밀번호와 인증서 변경 완료. 도연 씨 한국 본사로 흘러갈 결제 대금 지급 정지 완료. 메인 바이어 5군데에 보낼 계약 해지 통보 메일 발송 대기. 국세청과 검찰에 보낼 익명투서 자료 대기. 브랜드 상표권과 독점 판권 회수 내용 증명 발송 대기. 저는 수첩에 적힌 항목들을 하나씩 펜으로 그어 나갔어요. 모든 줄이 그어진 수첩을 덮으며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이 끝나기 사흘 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액정에 뜬 시어머니의 이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받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받았어요. 여보세요. 야, 너 어디야? 강남 아파트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어머니. 잘 살고 있나 보네. 다른 짓 안 하고 있지. 제가 무슨 짓을 해요, 어머니?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모레 법원 잘 나오고 도장 잘 찍고 가. 끝나면 다신 우리 도연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그래. 끝나면 끝나는 거다. 시어머니가 통화 종료 버튼을 거칠게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한참 동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나 자기 손에 잡힌 패를 자랑스러워하는구나 싶었어요. 숙려기간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정장으로 차려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연 씨는 이미 법원 앞에 도착해 있었어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어딘가 들뜬 표정이었죠. 판사가 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의사를 확인했어요. 두 분 이혼 의사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도연 씨가 먼저 대답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 없어요. 판사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이 정식으로 확정되는 그 순간 저는 가방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제임스에게 보낼 메시지의 마지막 글자를 적어두고 손가락만 발송 버튼 위에 올려놓은 상태였죠. 판사가 두 분 이제 가셔도 됩니다. 하고 말한 직후 저는 송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며 도연 씨가 저를 한번 흘끔 쳐다봤어요. 잘 살아라. 오빠도 잘 살아.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연 씨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가 흠칫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뿐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미리 대기시켜둔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기사에게 행선지를 알려줬어요. 인천공항으로 가주세요. 차창 너머로 법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비행기표를 꺼내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오후 4시 30분 싱가포르행 1등석. 제 손에 쥔 그 종이 한 장이 7년의 마침표였습니다. 휴대전화에 답장이 도착해 있었어요. 제임스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전부서 작전 개시. 저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내리고 휴대전화를 가방에 도로 넣었어요. 차가 한강 다리 위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강물 위로 햇볕이 부서지듯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차창에 머리를 살짝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부터 1시간 안에 도연 씨의 사무실은 지옥으로 바뀔 거였죠. 그 광경을 직접 보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웠지만 비행기 안에서 천천히 확인해도 늦지 않을 일이었어요. 공항 출국장에 도착한 저는 발권 카운터에서 비행기 표를 받아들었습니다. 1등석 좌석 번호가 찍힌 종이를 가방에 넣고 출국 심사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캐리어 하나에 핸드백 하나, 7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한국을 떠나는 짐치고는 단출했죠. 저는 출국 심사대 앞에서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도장을 찍어 돌려주는 순간 한국 땅에서 저의 마지막 절차가 끝났어요. 면세 구역으로 들어선 저는 곧바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한국통신사 유심을 빼서 휴지에 싸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미 며칠 전 통신사에 해지 신청을 해둔 번호였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유심을 새로 끼우고 전원을 켰어요. 새 번호가 휴대전화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라운지에 자리를 잡고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제임스의 사무실 화상 화면에 접속하니 제임스가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채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 도착했어. 방금 출국 심사 통과했어. 비행기 탑승까지 1시간 남았어. 시작해줘. 이미 발송했어. 30분 전부터 메일이 차례로 들어가고 있어. 저는 화면을 통해 제임스의 사무실 한쪽 벽에 걸린 시계를 봤어요. 싱가포르 시각으로 오후 2시 정각이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는 오후 3시였죠. 도연 씨 회사의 비서실과 임원진 컴퓨터로 동시에 메일 폭격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제임스가 손가락으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봐. 메인 바이어 5군데에서 보낸 계약 해지 통보가 차례로 도착하고 있어. 위약금 청구도 같이 들어갔어. 5군데 합치면 230억 정도야. 230억. 여기에 더해서 상표권 회수 내용 증명도 한국 본사 등기 우편으로 발송 완료. 내일 아침이면 도연이 책상 위에 도착해. 독점 판권 회수 통지서는 변호사 명의로 팩스로 들어갔어. 1시간 안에 임원진이 확인할 거야. 저는 노트북 화면에서 잠시 시선을 떼고 라운지 창밖을 내다봤어요. 활주로 위로 비행기들이 줄을 지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연 씨는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에 있었어요. 오유라와 함께 약혼식 준비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었죠. 흥신소 직원이 보낸 사진이 마지막으로 도착해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양복 차림으로 연회장 한가운데 서서 직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뭔가를 지시하는 모습이었어요.
도연 씨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한 건 그 직후였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임원들의 전화가 연달아 들어왔어요. 도연 씨가 휴대전화를 귀에 대자마자 임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회사로 오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바빠. 바이어들이 일제히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습니다. 5군데가 동시에요. 위약금까지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뭐? 5군데가 동시에. 미친 소리 하지 마. 진짜입니다, 대표님. 메일이 같은 시각에 들어왔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도연 씨가 연회장 한가운데서 멈춰 섰어요. 오유라가 옆에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도 도연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임원에게서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대표님, 변호사 명의로 팩스가 왔습니다. 독점 판권이 회수된답니다. 동남아 현지법인 쪽에서 보낸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동남아 법인이 어떻게 우리 판권을 회수해? 대표님, 그쪽 법인이 우리한테 판권을 빌려주는 구조였잖아요. 그 계약이 만료되고 갱신을 안 하겠다는 통보입니다. 도연 씨가 휴대전화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도연 씨는 그때까지도 자기가 어떤 함정에 빠진 건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유라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둔 채로 도연 씨는 호텔 주차장으로 달려갔어요. 회사까지 차로 10분, 그 10분 동안 도연 씨의 휴대전화는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회사 대표실에 도착한 도연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노트북을 켜는 거였어요. 동남아 현지 법인의 계좌에 접속해 자금을 끌어다 쓰면 어떻게든 위약금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도연 씨는 5년 동안 그 계좌를 한 번도 직접 만져본 적이 없었어요. 모든 자금 관리는 저와 제임스가 도맡아 했으니까요. 도연 씨가 자기 명의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어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도연 씨가 다시 한번 입력했어요. 이번에도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에는 접근 권한이 없다는 메시지가 떴어요. 도연 씨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뭐냐고. 도연 씨의 비서실장이 대표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대표님, 1층에 국세청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특별 세무조사라고. 뭐? 지금 뭐라 그랬어? 세무조사관 5명이 영장 들고 왔어요.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다 가져간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관공서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가는 그 시간에 세무조사관들이 들이닥친 거였어요. 도연 씨는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세무조사야? 이게 뭐냐고. 우리 회사가 왜? 대표님, 회장님께 익명투서가 들어왔답니다. 거액 횡령의 조세포탈 정황이라고요. 도연 씨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컴퓨터 모니터가 흔들리며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다른 임원이 또 들어왔어요. 대표님,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금 전액 즉시 상환 통보입니다. 회사 자산하고 법인 계좌 다 가압류 들어간답니다. 도연 씨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양복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신호가 가지 않았어요. 없는 번호라는 기계음만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시각 비행기 1등석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어요. 승무원이 다가와 음료를 권하자 저는 샴페인을 한 잔 받았습니다. 잔을 들고 천천히 한 모금을 마셨어요. 시원하고 알싸한 거품이 입안에서 톡톡 터졌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미끄러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으로 한국의 땅이 점점 작아지는 걸 내려다봤습니다. 1시간 전 도연 씨의 회사에서 벌어졌을 광경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같은 시각 도연 씨는 대표실 바닥에 앉아 책상 다리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임원들과 세무조사관들이 사무실을 뒤집어 엎고 있는데도 도연 씨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도연 씨가 한 가지 사실을 그제야 떠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5년 전 신용불량자 위기에 몰렸을 때 도연 씨가 세금을 피하려고 저에게 모든 권리를 넘겨놨다는 사실. 한국 본사는 그저 동남아 법인의 하청을 받아 유통을 대신해주는 껍데기 회사라는 사실. 그 모든 사실이 도연 씨의 머리를 한꺼번에 짓눌렀어요. 지우야, 서지우, 서지우. 도연 씨가 입속에서 제 이름을 반복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대표실 문이 다시 열리고 비서실장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거 뭐야? 또 뭐야? 건설사 회장 쪽에서 전갈이 왔답니다. 약혼은 없던 일로 한다고요. 따님 댁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도연 씨가 비서실장의 손에서 종이를 낚아채 구겨버렸어요. 종이가 손바닥 안에서 동그랗게 뭉쳐졌습니다. 도연 씨는 그 뭉친 종이를 벽을 향해 던지고는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어머니, 큰일 났어. 지금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회사가 다 무너졌어. 바이어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 세무조사도 들어왔어. 수화기 너머의 시어머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한번 다그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정신 차리고 말해. 회사가 어떻게 무너져? 어머니, 동남아 법인 말이야. 지우 이름으로 된 그 법인. 거기서 우리 판권을 다 회수해 갔어.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길게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지우 이름이라고. 도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회사가 왜 그년 이름으로? 내가 5년 전에 그년 이름으로 돌려놨었어. 신용불량 피하려고. 어머니가 그때 알고 있었잖아. 내가 언제 알고 있었어. 너 혼자 한 짓이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는 그제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리는 걸 들었어요. 어머니, 어떡해. 나 어떡해. 이 년이. 이 못된 년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쫓아내자고 할 때 진작에 깔끔하게 처리했어야지. 도장 찍기 전에 그년 명의부터 다 돌려놨어야지. 어머니, 지금 그 소리가 무슨 소용이야. 도연 씨가 통화 종료 버튼을 거칠게 눌렀습니다. 대표실 창밖으로 강남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녁 햇살이 빌딩 유리창에 부딪혀 붉게 부서지고 있었죠. 도연 씨는 그 풍경을 멍하니 내다봤어요. 같은 시각 저는 비행기 창밖으로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붉은 빛이 어찌나 곱던지요. 저는 샴페인 잔을 들어 입가에 대고 작게 입을 열었어요. 잘 들어가 강도연.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제 말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잔에 남은 샴페인을 모두 비우고 좌석 등받이를 천천히 뒤로 젖혔습니다. 싱가포르까지는 아직 5시간이 더 남아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길고 깊은 잠을 자고 싶었어요.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저는 마리나 베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텔 객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어젯밤 제임스가 보내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싱가포르 법인의 임시 사무실 주소와 첫 출근 일정이 적힌 종이었죠.
저는 잠옷 차림으로 창가에 다가가 커튼을 활짝 걷었습니다. 이른 햇볕이 거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룸서비스로 시킨 아침 식사가 막 도착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제임스였어요. 지우, 한국 쪽 소식 들어왔어. 듣고 싶어. 응, 말해줘. 아침 먹으면서 들을게. 풍성건설 회장 집안에서 어제 저녁 9시쯤 도연이한테 정식으로 파혼 통보 보냈어. 변호사 명의로 내용 증명까지 보냈더라고. 오유라 본인은 SNS 계정도 비공개로 돌리고 잠적했어. 어머니랑 같이 미국으로 잠깐 나간다는 소식까지 흘러나오는 모양이야. 저는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씹었어요. 한정판 스포츠카 그건 어떻게 됐어? 오늘 아침에 캐피탈 직원이 시댁본가 앞에 들이닥쳤대. 회사 법인 명의로 리스된 차였잖아. 회사 자산이 모조리 가압류 들어가니까 캐피탈이 제일 먼저 움직였어.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차를 견인해 갔다더라고.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어. 있었지. 오유라 어머니가 새벽에 시어머니한테 명품들을 시댁 대문 앞에 다 던지고 갔거든. 시어머니가 그 명품 가방이랑 시계 줍고 있는데 캐피탈 직원들이 와서 차까지 끌고 갔대. 저는 잠깐 토스트 씹는 걸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강남 한복판 대문 앞에서 명품 가방을 줍고 있는 광경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하니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제임스, 그 다음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뒷목 잡고 쓰러졌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어. 큰일은 아니고 잠깐 정신을 잃었던 모양이야. 도연이가 119 불러서 응급실 다녀왔다는 것까지 확인했어. 그래. 도연이는 지금 사채업자들 만나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중인데 담보 하나 없는 빈털터리한테 돈 빌려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 어제 만났던 사채업자가 도연이한테 신변 위협까지 했다는 정보도 있어. 저는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임스, 한 가지 더 부탁할 게 있어. 말해. 강남 아파트, 시어머니가 거기 찾아가서 다시 가져가겠다고 난리 칠 거야. 매수한 투자법인 쪽에 미리 언질 좀 줘줘. 그쪽이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매수했다는 거 명확히 해두자. 이미 매수법인 쪽 변호사한테 연락 넣어놨어. 그쪽도 만반의 준비 다 해두고 있어. 시어머니가 와도 문 안 열어주고 경찰 부를 거야. 저는 통화를 끊고 한참 동안 창밖을 내다봤어요. 싱가포르의 하늘은 한국의 가을 하늘과는 다르게 뜨겁고 푸르렀습니다. 저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말리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제 콧노래 소리였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출입구로 향하는 시어머니의 걸음은 위태로워 보였죠. 입주민 카드키를 대니 삑 소리와 함께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카드를 몇 번이나 다시 댔지만 매번 같은 소리만 났습니다.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제 아들네 집이에요. 며느리가 살고 있을 텐데요. 어느 호수죠? 시어머니가 호수를 댔습니다. 경비원이 단말기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그 호수는 며칠 전에 명의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법인 소유로 되어 있어요. 입주민도 거주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라고요? 명의가 바뀌었다고요. 네. 정상적으로 매매 등기가 끝났고요. 매수인 측에서 당분간 출입 통제 요청을 해두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경비원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년이 아파트까지 팔아치웠어. 그년이.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어요. 도로변 가로등 아래 주저앉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손사래만 쳤어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깨달은 진실, 그게 시어머니의 다리에서 모든 힘을 빼앗아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도연이가 멍청하다고 무시했던 며느리, 그 며느리가 자신들이 던진 강남 아파트마저 합법적으로 처분해 현금으로 챙겨들고 사라졌다는 진실이었죠. 시어머니는 가로등 아래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저장된 제 번호를 눌러봤지만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제 싱가포르 휴대전화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번 슬쩍 본 뒤 받지 않았어요. 1분 뒤 다시 전화가 왔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20분 사이에 5통의 전화가 더 걸려왔어요. 저녁이 되자 부재중 표시가 30통을 넘어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도연 씨가 흥신소를 통해 어떻게든 제 새 번호를 알아낸 모양이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이 깜빡거리며 계속 전화가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날 밤 늦게 부재중 전화는 70통을 넘어섰어요. 음성 메시지도 함께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와인 한 잔을 손에 들고 호텔 객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이어폰을 한쪽 귀에 꽂고 음성 메시지를 한 통씩 재생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도연 씨였어요. 여보, 지우야, 나 도연이야. 한 번만 받아줘. 한 번만. 도연 씨의 목소리는 7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어요. 저를 야, 너로 부르던 그 도연 씨가 아니었습니다. 음성 메시지가 이어졌어요. 지우야,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시킨 일이었어. 내가 약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회사 판권만 다시 넘겨주면 내가 평생 내 발밑에 엎드려서 살게. 진짜야. 평생 내 종으로 살게.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머금고 다음 메시지를 재생했어요. 여보, 지우야. 거기 듣고 있는 거 알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7년 동안 네가 나한테 한 거 다 알아. 내가 그때는 정신이 나갔었어. 어머니가 자꾸 옆에서 부추기니까 내가. 도연 씨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와인 잔을 천천히 흔들며 다음 메시지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였어요. 우리 며느리. 아가야. 저는 메시지를 잠시 멈췄습니다. 와인 잔을 식탁에 내려놓고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우리 며느리, 아가야 라는 말이 나온 건 7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다시 재생했어요. 아가야, 이 어미가 잘못했다. 내가 그때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너 같은 며느리를 어디서 다시 만나겠니? 우리 아가, 이 늙은이 한 번만 살려줘. 우리 도연이도 살려줘. 응. 늙은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부탁이야. 아가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지더니 흐느낌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 흐느낌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한참을 울다가 메시지가 끊겼습니다. 다음 메시지가 자동으로 재생되었어요. 또 시어머니였습니다. 아가, 우리 아가. 내가 명품도 다 갖다 주마. 통장도 다 갖다 주마. 그러니까 한 번만 도연이 회사 살려줘. 도연이가 감옥 가게 생겼어. 아가, 도연이는 내 남편이잖니. 내 남편이잖아.
저는 거실 창문을 열었어요. 마리나 베이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호텔 건물 위로 레이저 쇼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기대어 음성 메시지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70통의 부재중 전화, 그 안에 담긴 메시지들을 한 통도 빠짐없이 들었어요. 도연 씨와 시어머니의 호칭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저를 거지 같은 개라고 부르던 시어머니가 우리 아가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저를 야 너라고 부르던 도연 씨가 여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게 이렇게나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 있는 거였구나. 새삼 신기했어요. 마지막 메시지를 다 듣고 저는 휴대전화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와인 잔을 다시 들고 창가로 다가갔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잔을 들어 마리나 베이의 야경을 향해 가볍게 흔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두 분.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말이 어찌나 후련하게 입에서 빠져나오던지요.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입안에 머금은 와인이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또 깜빡였어요. 이번엔 도연 씨한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화면을 슬쩍 보니 살려달라는 단어가 보였어요. 저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 메시지를 닫았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답장을 할 만한 가치도 없는 메시지였거든요. 저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둔 채로 식탁 위에 엎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 두 사람의 목소리는 한동안 듣고 싶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시원한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왔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끝까지 비웠어요. 싱가포르의 첫 며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저는 싱가포르 도심에 자리 잡은 프라이빗 레스토랑 한 곳을 통째로 빌렸어요. 강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제임스가 양복 차림으로 손님들을 맞고 있었어요. 저는 짙은 와인색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채로 입구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손님은 동남아 메인 바이어 중 한 분인 응우옌 사장이었어요. 지우 대표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응우옌 사장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안쪽에 자리 마련해뒀어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응우옌 사장이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뒤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온 핵심 바이어 네 분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저와 5년 가까이 거래해 온 분들이었죠. 도연 씨의 한국 본사를 미련 없이 끊어내고 제 싱가포르 신규 법인과 손을 잡은 분들이었어요. 모두 자리에 앉자 제임스가 잔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자리는 단순한 사업 파티가 아닙니다. 지우 대표가 7년 동안 묵묵히 일궈온 사업이 진짜 주인 손으로 돌아간 걸 축하하는 자리예요. 맞습니다. 응우옌 사장이 잔을 들어 동의했어요. 인도네시아의 사르토노 사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솔직히 저희끼리 모이면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은 다 지우 대표가 하는데 사이는 왜 다른 사람이 하느냐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강도연 그 사람은 만날 때마다 약속을 두세 번씩 어겼습니다. 그런데 지우 대표는 한 번 한 약속을 5년 동안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저는 잔을 들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7년 동안 한 게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신뢰를 한 번도 저버리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의 사업도 그 약속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잔을 들었어요.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가볍게 울려 퍼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코스가 두 번쯤 나왔을 때
사르토노 사장이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지우 대표, 사실 저희 그룹에서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어요. 싱가포르 법인에 500억 정도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500억이요. 지우 대표가 받아주신다면요. 이번엔 단순 거래가 아니라 지분 투자로 들어가고 싶어요. 옆에 앉아있던 태국의 솜차이 사장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도요. 저희 쪽에서도 300억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같이 가시죠. 저는 와인 잔을 천천히 입가에 가져갔다가 내려놓았어요. 제임스가 옆에서 작게 웃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주 안에 정식으로 미팅 잡고 조건 맞춰봐요. 좋습니다. 저희도 정식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녁이 깊어가면서 손님들의 얼굴이 발그레해졌어요. 응우옌 사장이 와인 잔을 들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우 대표,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강도연 그 사람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저는 잔을 천천히 흔들며 짧게 미소 지었어요. 신문 한번 들춰보세요, 사장님. 어제 한국경제뉴스 톱이었어요. 포토라인에 섰다는 그 사진 말씀이시군요. 네, 그 사진이요. 응우옌 사장이 고개를 저으며 짧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한테 빚지고 사는지 알아야 해요. 그걸 모르면 결국 저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응우옌 사장의 잔에 와인을 따라줬어요. 제임스가 핸드폰을 들어 와이프에게 영상 통화를 거는 모습이 시야 한쪽에 보였습니다.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어울리는 풍경이었어요. 그날 한국에서는 도연 씨가 검찰청 정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손에 수갑을 차고 양옆에 검찰 수사관이 한 명씩 붙어 있었어요. 플래시 세례 속에서 도연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강 대표님, 횡령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한 말씀. 부도 직전까지 약혼식을 준비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도연 씨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청년 재벌이라고 불리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며칠 사이 살이 빠져 양복 어깨가 헐렁해 보였고 머리는 며칠을 못 감은 듯 떡져 있었어요. 같은 시각 윤말숙은 본가에서 짐을 빼내고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본가 가구를 압류해가는 와중이었어요. 윤말숙은 속옷 차림에 가운 하나를 걸치고 마당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담장 너머로 그 광경을 구경했어요. 평소 무시하던 그 이웃들이었죠. 가구가 다 빠져나간 그날 밤 윤말숙은 갈 곳이 없어 24시간 찜질방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한때 강남 사교계의 사모님이라 자처하던 사람이 찜질방 한쪽 구석에서 수건을 베고 누워 잠을 청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는 노숙자 쉼터로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윤말숙의 입에서는 똑같은 말이 반복해서 흘러나왔어요. 우리 아들이 수백억 자산가야. 우리 아들이. 그 모습을 본 쉼터 직원이 윤말숙을 안내실로 데려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흥신소를 통해 들어온 사진과 보고서에는 그 광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번 보고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레스토랑 파티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무렵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화면에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저는 잔을 식탁에 내려놓고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제임스가 옆에서 누구냐고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도연 씨 같아. 받지 마. 한 번은 받아야지. 끝을 봐야 끝이지.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테라스로 자리를 옮겼어요.
싱가포르의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천천히 눌렀어요. 여보세요. 지우야. 지우야. 나야. 나 도연이. 수화기 너머에서 도연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 시각으로 한밤중이었을 텐데 도연 씨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우야.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평생 갚을게. 너 없으면 나 진짜 죽어. 진짜 죽어. 저는 테라스 난간에 한 손을 올리고 강 건너편을 바라봤어요. 야경이 강물 위에서 길게 늘어져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잘 들어. 응. 듣고 있어. 다 듣고 있어. 강남 아파트가 그쪽에서 톡톡히 치렀더라. 7년치 노동값이라 치면 좀 모자라긴 한데 그 정도면 됐어. 지우야, 그게 무슨. 앞으로 평생 빚더미 안에서 내 이름이나 저주하면서 살아. 감옥 안에서도 좋고 감옥 밖에서도 좋아. 그게 도연 씨가 나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야. 지우야, 안 돼. 한 번만. 어머니도 지금 길거리에 나앉으셨어. 어머니라도 살려줘. 응. 어머니 얘기는 꺼내지 마. 그 입에서 어머니 소리 나오는 거 우습지도 않아. 지우야, 진짜 미안해. 내가 미친놈이었어. 한 번만이면 돼. 7년 동안 한 번만 사람답게 살아줬으면 오늘 이 전화 없었을 거야. 수화기 너머에서 짐승 소리가 났어요. 도연 씨가 입에서 토해내는 그 비명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우야, 지우야, 안 돼, 안 돼. 잘 살아, 강도연.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천천히 눌렀어요. 화면이 검게 바뀌고 다시 잠금 화면이 떴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설정에 들어가 도연 씨의 모든 번호와 윤말숙의 모든 번호를 차단 목록에 올렸어요. 연락처 목록에서 두 사람의 이름도 영구 삭제 처리했습니다. 테라스 문이 열리고 제임스가 다가왔어요. 끝났어. 응, 끝났어. 기분 어때?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이상하게 아무 느낌 없어. 그냥 길게 묵혀둔 빨래를 다 개고 서랍에 넣은 기분이야. 좋네. 좋아. 제임스가 어깨에 손을 한번 올렸다가 떼고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테라스에 잠시 더 서 있었습니다. 강바람이 머리카락을 가볍게 흐트렸어요. 저는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 넘기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이 일제히 잔을 들었어요. 응우엔 사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우 대표의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위하여.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다시 한번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잔을 들고 한 모금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와인 맛이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했어요. 테이블 한쪽에서 사르토노 사장이 농담을 던졌고 다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그 웃음에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갔어요. 한국에서 7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제 웃음소리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메인 요리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창밖으로 마리나 베이의 야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티는 그 야경 위에서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싱가포르의 사무실 창밖으로 적도의 햇살이 깊숙이 들어왔어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신간 경제 매거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표지에는 흰색 정장을 입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제 얼굴이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어요. 아시아 유통시장을 이끄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CEO. 그 한 줄이 표지 한복판에 굵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지우, 이번 호 잡지 들어왔어. 전 세계 30개국에서
동시 발매라더라. 고생했어, 제임스. 인터뷰는 다 정리됐고, 응, 편집장이 마지막 원고 보내줬어. 한번 훑어볼래. 저는 인쇄된 원고를 받아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밑바닥에서 시작해 온갖 배신을 이겨내고 맨손으로 비즈니스 제국을 일군 이야기. 거기에는 도연 씨나 시어머니의 이름은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굳이 활자로 남길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제임스, 이번 분기 매출 정리 끝났어. 아시아 쪽 매출만 1,300억이야. 유럽 쪽에서 새로 들어온 명품 브랜드 두 곳 합치면 연간 매출 3천억 넘기는 거 문제 없어 보여. 3천억. 네가 한국에서 일하던 시절 도연이 회사 전체 매출의 5배야. 저는 짧게 웃었어요. 숫자 자체가 주는 만족감보다는 그 숫자가 누구의 손으로 만들어졌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잡지를 책상 한쪽에 가지런히 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오후 미팅이 끝나고 저녁 무렵 제임스가 사무실로 들어와 작은 봉투 하나를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한국에서 들어온 자료야.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또 그 사람들 소식이야. 마지막 정리야. 이것만 보고 더 이상 보고하지 말라고 할게. 저는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종이를 천천히 펼쳤어요. 한국의 법조 기자가 정리해 보내준 짧은 요약문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결국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고 적혀 있었어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사문서 위조에 이르기까지 죄목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추징금은 평생 갚아도 모자랄 액수였어요. 도연 씨는 경기도의 한 교도소 독방에서 복역 중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종이에는 시어머니의 근황이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중증 치매 판정을 받고 충청도의 한 외진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면회는커녕 자기 이름도 가물거리는 상태였어요. 요양원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매일 허공을 향해 지우야 잘못했다. 우리 아가 잘못했다 하면서 양손을 비비는 동작을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끝까지 읽고 책상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어요.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출렁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통쾌함도 동정심도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종이는 그저 길에서 주워든 낯선 광고지처럼 무게 없이 가벼웠습니다. 제임스? 응. 이거 마지막이야. 다음 주부터는 한국 쪽 소식 가져오지 마. 알았어. 한 줄도 가져오지 마. 누가 죽었다, 누가 살았다, 그런 소식도 다 빼고. 그렇게 할게. 제임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종이를 그대로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종이가 가늘게 잘려 통 안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가 다 멈출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싱가포르 해안가에 자리한 제 명의의 저택에서 눈을 떴습니다. 침대 머리맡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잠옷 차림으로 테라스에 나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짭짤한 바닷바람이 폐 깊숙이 들어왔어요. 가정부가 신선한 과일 주스 한 잔을 쟁반에 받쳐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아침은 야외에서 드시겠어요? 네, 수영장 쪽으로 차려주세요. 네, 사장님. 저는 야외 수영장 옆 선베드에 자리를 잡았어요. 잘 다듬어진 잔디 너머로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그 바다 위로 요트 두 척이 천천히 미끄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가정부가 차려준 아침 식사는 갓 짜낸 망고 주스 한 잔과 노릇하게 구운 토스트, 그리고 신선한 과일 한 접시가 전부였어요.
저는 주스 잔을 들어 한 모금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수영장 수면이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수면 위로 비치는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머리는 어깨선에서 단정하게 잘려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살짝 그을려 건강한 빛을 띠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1년 전 한국에서 시댁 대문 밖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그 여자의 눈이 아니었어요. 저는 수면에 비친 제 얼굴을 향해 작게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살림꾼이라는 이름으로만 불렸던 시간이 떠올랐어요. 이제 저는 그저 서지유였습니다. 누구의 어떤 사람도 아닌 그냥 서지유한 사람이었어요. 진정한 복수가 무엇인지 1년 동안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들을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일은 결국 그 사람들에게 제 시간을 더 내어주는 일이었어요. 그건 복수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종속이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그 사람들 없이도 제 인생이 이렇게나 환하고 빛난다는 걸 스스로 살아내며 증명하는 거였어요. 대문 너머로 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임스의 차였어요. 잠시 후 제임스가 가벼운 셔츠 차림으로 정원을 가로질러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종이 가방 2개를 들고 있었어요. 지우,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제임스. 그게 다 뭐야? 브라질 파트너가 보내준 선물. 너 좋아하는 그 원두야. 오, 들어왔어. 고마워. 제임스의 뒤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 2명이 함께 들어왔어요. 독일의 명품 가구 브랜드 대표인 한스 씨와 프랑스 와인 유통그룹의 마리 씨였습니다. 오늘 점심을 함께 하기로 한 분들이었어요. 한스 씨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우 대표, 저택이 정말 멋지네요. 환영해요, 한스 씨. 자리에 앉으세요. 마리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 상자를 가정부에게 건네며 인사를 했어요. 지우 대표, 오늘 우리 회사가 가장 자랑하는 와인 2병을 가져왔어요. 감사해요, 마리. 점심에 같이 열어봐요. 저는 손님들을 야외 식탁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가정부가 식탁 위에 3잔을 차려놓고 점심 메뉴를 가져왔어요. 싱가포르 현지의 신선한 해산물에 한국식 양념을 가미한 메뉴였습니다. 한스 씨가 음식 사진을 한 장 찍더니 감탄했어요. 이 음식 정말 흥미롭네요. 한국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풍미예요. 제가 한국에서 살 때 배운 양념이에요. 좋은 건 어디서든 가져와야죠. 마리 씨가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지우 대표, 이번 분기 유럽 매출 보고 진짜 놀랐어요. 한 분기에 그렇게 키워낼 줄은 우리도 예상 못했거든요. 좋은 파트너분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도 더 큰 규모로 지우 대표와 함께 일하고 싶어요. 다음 분기에 정식 계약 제안서 보내드릴게요. 저는 잔을 들고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1년 사이에 저는 이만큼 멀리 와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온 사람들이 제 식탁에 앉아 와인 잔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분들 앞에서 한 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제임스가 잔을 들고 일어났어요. 지우 대표의 새로운 한 해를 위하여.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원 위로 가볍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잔을 들고 한 모금을 천천히 마셨어요. 와인 맛이 입안에서 깊게 퍼졌습니다. 저는 수영장 너머의 바다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요트 한 척이 새로 수평선 쪽으로 미끄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을 견디며 묵묵히 살았던 그 시절의 저에게, 그리고 1년 전 시댁 대문 밖 시멘트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그 저에게 저는 마음속으로 짧은 인사를 건넸어요. 고생했어. 잘 견뎠어. 손님들이 다시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갔어요. 누구의 그늘에도 가려지지 않은 그 자리에서 저는 제 인생의 새막을 향해 천천히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햇살이 어깨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바람이 정원의 야자수 잎사귀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잔을 식탁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이제부터 펼쳐질 시간이 얼마나 길고 환할지 저는 굳이 짐작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이 점심 한 끼를 충실히 살아내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가정부가 디저트를 들고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스 씨가 음식 사진을 한 장 더 찍었고 마리 씨는 다음 와인 병의 코르크를 천천히 따고 있었어요. 제임스가 옆에서 농담을 던지고 다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들으며 잔을 들었어요.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가슴 한쪽이 참 저렸습니다. 서지우 씨가 되찾은 건 강남 아파트도 수천억 매출의 회사도 아니었어요. 7년 동안 식모처럼 살면서 잃어버렸던 나라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되찾은 거지요. 인생 한 번 살면서 누구 발밑에 깔려 살 이유는 어디에도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의 자리는 누구의 그늘 아래가 아니라 햇볕 잘 드는 그 한가운데에 있다는 거. 오늘 사연이 그 말씀을 대신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